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예비순환이 벌써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 또 일순환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번 일순환 또 강의하게 된 송시영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또 어린이날이죠. 예, 여러분들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오신이라고 애쓰셨고, 또 쉬는 날인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저도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일순환은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순환 관련돼서요. 처음에 저는 이제 일순환을 그 교재와 관계없이 쟁점 위주로 강의를 하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예비순환 때부터 이제 그 김영현 교수님 교과서를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 반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반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일단은 교재는 그대로 일단 두고 한 걸로 했고요. 다만 2025년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이 나와서 저도 개정판을 구입을 했어요. 2025년판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개정판을 따로 구입을 했고, 다만 이제 쭉 보니까 이제 그 조금씩 한 페이지씩 좀 더 밀리긴 합니다만 거의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제가 페이지가 다른 부분 2025년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목차 위주로 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예비순환 마지막 강의 때는 교재 상관없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교재 집중해서 반복하도록 하는데, 그럼 수업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쟁점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쟁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옛날로 말하면 판례가, 그러니까 견해가 나눠지는 부분을 우리가 쟁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설, 판례, 검토라는 부분인데, 우리 시험에 있어서 쟁점 여러분들 그냥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례 법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처럼 학설, 견해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쟁점보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우리가 예비순환 때는 사실 판례도 거의 다 다뤘었어요. 사실은 판례도 설명 거의 다 드리고 했었지만, 일순환에 있어서는 이 판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판례 법리를 확인하고, 또 제가 최신 판례 자료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신 판례까지 제가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이제는 일순환 때는 여러분 판례를 접근하실 때 두 가지로 생각해서 접근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판례 결론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일순환 때 판례 공부하실 때 그래서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최소한 김영환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파란색으로 좀 판례 부분은 중요한 거 위주, 중요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꼭 짚고 넘어가겠다, 그런 생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시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쪽지 시험하고요.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쪽지 시험하고,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쪽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복습용으로 해서 내일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시간은 8시 40분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 시간 되시는 분들은 8시 40분부터 오셔가지고 쪽지 시험 보시도록 하고요. 쪽지 시험은 예비순환 때 제가 참고로 쪽지 시험 그때 내드렸었고, 그리고 쪽지 시험 관련된 답안지를 제가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3월 4일날 학원 측에 보냈었는데 아마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비순환 그 과정인데 올라가 있는데, 만약 그걸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순환 때 그 쪽지 시험 봤었던 거하고, 또 이번에 또 복습하면서 부족한 부분 또 반복할 겁니다. 반복에 계속 쓰는 거니까. 그래서 쪽지 시험을 8시 40분부터 본다.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3번 보죠. 3번 봅니다. 3번, 3회를 보는데, 하프 모의고사도 여러분들 8시 40분부터 봅니다. 8시 40분부터 보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시간은 30분입니다. 30분이니까 9시 10분까지 보시고,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9시 20분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다만 이제 하프 모의고사가 있는 날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시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날은 여러분들 좀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1시까지 수업을 할게요. 괜찮으신가요? 가능하신가요, 여러분들? 예, 하프 모의고사 있는 날은. 예, 제가 보통은 이제 우리 약속대로 12시 반에 웬만하면 끝내드리도록 하고, 물론 이제
뭐 5분, 10분 뭐 오버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하프 모의고사가 있는 날은 1시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저도 일찍 올 겁니다. 8시 40분에 와가지고 이제 시험 감독하듯이 앉아 있을 거고요. 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채점은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채점은 다 첨삭도 제가 다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답안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에비슨한테 설명드렸지만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답안지를 작성하시고 첨삭 받는 거 고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글쎄요, 일단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교재하고 방식하고 시험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진도상으로는 약 하루에 한 80페이지 정도, 90페이지 정도 나가야 돼요. 약 사실은 좀 빠듯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판례 위주로 볼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최신 판례가 또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보니까 압수수색 관련돼 가지고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참여권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새로운 판례들, 출제 유력한 판례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아마 압수수색 하면서 좀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번 주 목표는 최소한 그 공판까지는 끝내기 목표인데 만약에 이제 끝내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수업과 관련돼 가지고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그리고 질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자 쉬는 시간에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 질문 주십시오. 예,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고 제가 만약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또 알아서라도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요. 제가 AB순환 때는 밑줄 그란구고 별표 칠하는 말했던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1순환 때는 형광펜으로 제가 그쪽 부분을 체크를 하셔라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내용 관련돼 가지고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3페이지에서 체크하실 건 여러분들 2번 목차 형사절차 법정주의 그 부분만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형사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할 것이 요구되는 원칙이다.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시고 근거조항이 여러분들 헌법 몇 조 몇 항이죠? 12조 1항입니다. 여러분들.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여러분 12조 1항 이게 언제 써먹는 거냐면 여러분들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적법절차 원칙에서 나와요. 근데 적법절차 원칙에서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나오면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강제처분 법정주의로 이어지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체포나 구속에 관련된 압수수색에 관련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적법절차 원칙부터 써주는 거예요. 헌법 적법절차 원칙 기술에 주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뭡니까? 형사절차 법정주의 써주고 강제처분 법정주의 써주면서 그렇죠? 영장이 있는지 영장주의가 쭉 그렇게 서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라. 넘어갑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새 책독 10페이지 같아요. 10페이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형사소송의 이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페이지에 이념의 상호관계 해가지고 제가 양가로 3번에 적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부분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양가로 3번 거기다도 형광펜으로 표시하십시오. 예.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이념이 왜 이게 필요하냐?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사안 검토할 때요, 그렇죠? 적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이념에 따르면 해가지고 그런 거 써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써는 데 있어서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적법절차 원리가 있습니다. 로마자 3에. 적법절차 원리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정의를 제가 적어드렸었죠. 그 적으시라고. 그렇죠? 적법절차 원칙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적정 절차가 국가 형벌권이 실현돼야 하는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좀 이 순환 논리죠, 여러분들. 예, 적법 절차 관련돼 가지고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 적법 절차 원칙이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실체적 내용이 어떻게 해야 한다, 여러분들? 적정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적정이란 게 뭐냐?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서 뭐다? 정의관념에 합치하는 것이다. 이게 전체가 판례 문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적법절차 원칙이라는 거 12조 1항 관련돼서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의 관련돼서는 이렇게 자세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하자 승계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그 예비순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다 이해 가시는 부분인데 이건 3번이 검토 부분 있으시죠? 검토 타셨나요? 11번에 3의 검토 관련돼 가지고 굵은 글씨에 형광펜으로 표시하십시오. 자, 선행 절차 위법이 중대하고 후행 절차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예, 선행 절차 위법성이 후행 절차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하고 2번 판례가 있는데요. 사실 뒤에서 다 설명드렸던 판례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지금 하자 승계 관련되어 있는지. 자,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쓰셨죠? 첫 번째 판례가 어떤 거냐면, 자, 화물차 운전자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근데 웅주 단속 관련된 화물차 운전자가 도주를 했어요. 검문을 하니까. 도주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잡혀서 지구대로 보호조치를 했어요. 보호조치가 뭐냐면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보면 즉시 강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술에 취한 사람 보호조치 하는 게. 보호조치를 한 다음에 음주 측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요구에 응했을까요? 그죠? 거부했죠. 그래서 불응죄로 기소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는 쟁점이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여러분들 이 보호 조치가 일단은 적법하냐가 첫 번째 문제였어요. 만약에 보호 조치가 적법하다면 음주 측정 요구도 적법할 것이고 이걸 거부하는 것은 불응죄로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걸 적법하다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적법하다고 보지 않았냐면, 자, 보호 조치가 적법하려면 거기 문구에, 법의 문구에 대상자가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 그쵸? 그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술에 취한 사람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만취 상태. 다시 말하면,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의사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다. 근데 딱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은 술에 취했을 뿐이지 만취 상태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건 보호 조치하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판례에서 보호 조치를 하더라도, 이런 보호 조치가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 보호자가 없으니까 보호 조치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임시로. 근데 이 사건에서 처음부터 그 화물차 그 운전자 처가 동승한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처가 왔어요. 왔는데,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처한테 인계 인수를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보호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보호자가 있으면 인수 인계를 해야 한다. 근데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보호 조치가 뭐다?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위법하다 본 거예요. 여러분, 지구대 보호 조치가 위법하면 그걸 뭘로 갈까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이건 뭡니까? 강제로 지금 지구대로 데려온 거죠.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체포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강제 수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강제 수사라고 하면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 나타나 12조 1항, 적법 절차 원칙, 그리고 강제처분 법정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영장주의. 그럼 영장이 있었느냐? 이때 영장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논의할 게 뭐예요? 그럼 영장주의 애외에 해당하는 거 봐야겠죠. 영장주의 애외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체포의 애외가 현행범 체포도 있고 긴급 체포도 있죠. 근데 이건 현행범 체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긴급 체포도 아니었어요. 그 체포를 이제 위법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들. 자, 지구대 보호 조치가 위법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음주 측정 요구는 이게 위법한가가 문제됐던 거예요. 검사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판사님, 이 보호 조치가 위법하더라도요, 음주 측정 요구 자체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판사가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음주 측정 요구는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잖아요. 즉, 보호 조치를 통해서 음주 측정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가 위법하다면 음주 측정 요구도 뭐다? 위법하다. 그래서 이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한 측정 요구다. 라고 본 거예요. 즉, 이게 바로 여기 교과에서 말하는 하자의 승계가 그 문제예요. 여기 지우제 보호 조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자가 음주 측정 요구에도 승계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측정 요구에 의해서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죠? 적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본 거예요. 판례는요. 다음 두 번째 판례 볼게요, 여러분들. 두 번째 판례는 경찰이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운전을 했는데 뭐 사이드미러가 부서졌다고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술 냄새가 나니까 지구대 가서 음주 측정 좀 합시다라고 하니까 동행을 거부해요. 동행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했냐? 경찰과 네 사람이요,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차에 태워서 지구대로 데려가요. 지구대로 데려간다며요. 빨리 음주 부세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거부했겠죠. 계속 부세요 하니까 그냥 불었어요. 측정 요구했고 불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이상의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다 끝났다고 본 거예요. 농도 이상 나왔네. 그럼 음주운전을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집에 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했나 봐요, 갑자기. 나 안 갈래,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혈액 검사하게 해줘라고 얘기해요. 자진해서 혈액 검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혈액 검사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사실 실무적으로도 많은데 농도가 낮게 나올 거예요, 높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더 높게 나와요, 사실은요. 자, 이것도 농도가 높게 나왔어요. 이 사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쟁점은 크게 세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동행을 거부했는데 4명이 강제로 지구대로 데려갔네요. 자, 4명이 강제로 지구대로 데려갔으면 일단 체포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체포가 이게 대인적 강제 처분인데 체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검토를 해봐야겠죠. 근데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영장이 있는 경우인가 없는 경우인가요? 영장이 없는 경우죠. 그럼 영장주의 예외를 살펴봐야겠죠. 영장주의 예외를 살펴보면 체포에 영장주의 예외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이게 현행범 체포인가요? 아니죠. 그죠? 사이드 미러가 그렇죠? 운전해가지고 부닥쳤다 해서 신고에 출동했었던 상황이고 긴급 체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포가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아요. 체포 자체가 위법해요. 위법한데 또 하나 그 근거는 뭐냐면 영장주의, 그죠? 영장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영장으로 할게요. 영장. 영장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가 위법하냐면 여러분을 체포나 구속할 때 뭐 하죠, 여러분들? 체포나 구속할 때 뭘 고지하죠? 그렇죠. 체포 이유 고지하죠. 권리 고지하죠. 우리가 다른 말로 미란다 원칙. 이게 없었어요. 미란다 원칙 고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결국엔 뭐다? 이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위법한 체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똑같은 논리가 똑같이 와요. 위법한 체포이기 때문에 이 측정 요구도 뭐다? 위법한 특정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일련의 절차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위법한 측정 요구가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위법한 특정 요구로 나온 알코올 농도, 이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위법한 수사에 의해 수집한 증거가 되죠. 이건 위수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수증이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위수증 예비순환 때 꼭 이거 암기하셔야 합니다. 했던 기억나실 거예요. 자, 위수증 나오면 자, 위수증이란 뭐다 여러분들? 일단 헌법 12조이랑 써주시고 적법 절차 그쵸? 그리고 308조의 2조 그쵸? 써주시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에 마련된 적법 절차에 반하는 것으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위법한 수사기관의 그 행동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뭐다? 2차 증거로 증거를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다만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차 증거도 마찬가지다. 거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걸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위수증이 나오면 그 생각을 다시 알고 덧붙여서 거기까지만 하시면 일단은 90점이에요. 뭐 하나 더 써주셔야 하냐면 그러면 2차 증거에 있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그 판단 기준은 뭐다 여러분들? 인과관계의 단절 또는 희석을 기준으로 한다.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까지 쓰면 95점. 마지막 하나 뭐 남았냐면 그 예외적인 사정, 특별한 사정은 누가 입증해야 한다 여러분들?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얘기 가시죠 여러분들? 예. 어차피 위수증 할 때도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써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증거 능력이 일단 없어요. 위수증이니까. 자 문제는 자 검사가 판사님 이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요라고 주장했어요. 검사는. 반면에 변호인은 이 두 번째 농도는 혈액 검사한 농도는 뭐다? 2차 증거다. 2차 증거고 당연히 위수증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고요. 검사는 왜 이걸 2차 증거를 쓸 수 있다고 주장했겠냐면 자진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자발적으로 이 사람이 스스로 혈액 검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검사 입장에서는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과관계 단절 희설 기준으로 하는데 그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검사한테 있다. 그러니까 검사는 이건 인과관계가 단절됐습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왜? 자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판사님은 이 주장을 안 받아준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위법한 체포상, 왜냐면 지금 자진해서 혈액검사 하겠다는 게 바로 그때 당시, 다시 말하면 바로 혈액검사하고, 그 측정 요구에서 나온 농도 나오자마자 집에 가라고 했고, 바로 거절한 다음에 자진해서 혈액검사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근접성이 가까워요. 다시 말하면 법원 뭐로 봤냐면, 위법한 체포 상태 영향력이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상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자진해서 했다는 말이 정말 자진해서 한 것이냐, 과연 정말 이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재 승계 문제죠. 위법한 체포에 따라서 측정 요구도 위법했다고 본 거고, 사실 두 번째 판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논점이 많아요. 그렇죠? 위법한 체포, 위수증, 그리고 2차 증거까지 해서. 그래서 각주 판례 볼게요, 여러분들. 밑줄 어디 글씨하냐면 11페이지입니다. 반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첫 번째 줄에 끝에 부분. 그때부터 쭉 쓰시면 돼요. 음주 측정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 측정 요구는 주치운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까지 일단 밑줄 그으시고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 줄. 1년의 과정 찾으셨나요? 중간에. 1년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거기까지가 이제 하나고요. 그 다음이 또 밑줄입니다. 운전자가 주치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그 다음에 밑줄이요.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논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반가로 2번입니다. 반가로 2번은 일단은 반가로 1번의 그 논리는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네 번째 줄 보세요, 여러분들. 네 번째 줄 보시면 찾으셨네요. 위법한 체포 상태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고, 네 번째 줄. 자, 반가로 2번에, 반가로 2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이네요. 죄송합니다. 여섯 번째 줄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고, 거기부터 밑줄 그시면 돼요.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 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까지 하시면 돼요. 결국에 딱 보시면 논거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위법한 체포 상태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배제가 됐느냐. 두 번째가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논거도 일단 확실히 체크를 해놓으시고. 마지막 째줄에도 밑줄 그으셔야죠,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위수증이라 그렇죠. 그죠? 위수증은 증거 동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완전히 증거 세계로부터 추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넘어갑니다. 12, 13페이지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14페이지. 자, 소송 절차의 기본 이론입니다. 여러분, 소송 절차 기본 이론에 관련돼서는 보면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에 관련된 게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 예만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시험 나온 것보다도 한 가지 예만 적어놓으시면 돼요. 제가 에비스한테는 하겠지만 소송 행위라는 건 여러분들 다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전처럼 앞뒤로. 그러면 소송 행위라는 게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절차면하고 실체면이 있는데. 자, 예를 하나만 더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증인신문. 증인신문 소송 절차는, 자, 실체면에 있어서는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지는 게 뭡니까? 증인의 증언이죠.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뭡니까? 유무죄를 밝히는 거잖아요. 절차면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증인신문을 위한 그 과정. 예를 들어서 증인을 소환한다던가, 그렇죠? 증인신문의 방식이 있죠, 여러분들. 주신문, 반대신문 관련돼서 증인신문 방식.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예를 들어놓고 그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실체면과 절차면이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이 예만 적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절차유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차유지 원칙은 이제 여러분들 절차유지 원칙은 이제 하자치유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문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개념부터 보시면 두 번째 줄 끝부터 체크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그 당시 실체 형성에 근거해 행하여진 경우에는 후에 실체 형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차유지 원칙이라는 개념만 일단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 줄 보시면 손가락 표시 있잖아요. 자, 절차유지 원칙 관점에서 뭐가 문제된다, 여러분들? 하자치유가 문제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자치유 문제가 나오면 절차유지의 원칙이라는 개념 하나는 써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의 도구수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었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지울게요. 쉬운 예로, 그쵸? A하고 B가 있었는데, 그쵸? A가, 야, 미국 가자. A가 미국 가자. 그러니까 B가, 알았어 해가지고 항공권을 끊어요. 그쵸? 항공권을. 그런데 나중에 A가, 미안. 아시아, 중국으로 가자. 자, B는 후행행위는요, 선행행위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쵸? 근데 이미 후행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이 선행행위를 만약에 취소하게 되면 이미 끊은 항공권을 쓰지 못하게 되죠. 이게 절차유지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어떤 경우냐면, 줄게요, 여러분들. 증거동의에서 이제 많이 문제되죠. 여러분, 증거동의 관련돼가지고 증거동의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기억나시나요? 증거동의 취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증거동의 철회는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예요. 자, 증거동의 또 한번 배울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볼게요, 여러분들. 증거동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판사님으로 하여금 보십시오. 기록을 봐도 괜찮습니다라는 게 증거동의라는 말이에요. 부동의란 말은 보면 안 된다는 게 부동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변호사가 기록을 다 보잖아요. 봐가지고 우리 피고인한테 만약 불리한 증거다라고 한다면 부동의를 한다고 해요. 판사님 일단 보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예를 들었게 제가요. 자, 제가 만약 살인범을 제가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격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딱 보다 보니까 목격자 진술 보니까 저는 사실 누가 범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라고 진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거 굳이 뭐 피고인한테 불리한 건 아닌 것 같네 생각해서 판사님한테 이 참고인 목격자 진술조서는 동의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판사님이 보셔도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증거 동의를 하면 판사님이 증거 채택 결정을 해요. 채택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보겠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증거 채택 결정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증거 조사라는 절차예요. 그러면 증거 조사라는 게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판사님이 증거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증거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보는 건데 보니까 처음에는 목격자가 앞부분의 진술에는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수사기관이 다시 한번 물은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범인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답변이 피고인이 범인인 것 같아요. 이제 생각났습니다라는 딱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변호인이 못 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냥 동의를 해버렸던 거고.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실수했다 싶어서 이미 증거조사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미 증거조사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판사가 이미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증거 동의했던 거 다시 철회할게요, 판사님. 보니까 피고인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전 몰랐어요. 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는 가능한데 증거조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절차유지 원칙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증거 동의를 전제로 해서, 그렇죠? 증거 동의를 전제로 해서 뭘 한 거죠, 여러분들? 채택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증거 조사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 취소할래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절차유지 원칙상. 증거 동의를 예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19페이지부터 소송이 주체인데요. 자, 19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 일단 형사소송법이 여기 지워져 되죠, 여러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시작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처음 교과서 읽으면서 이해해 가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읽다 보면 갑자기 이건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갑자기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갑자기 또 면소 판결을 한다고 하지 않나. 갑자기 무슨 이건 항소유가 어떻고, 뭐 상소유가 어떻고, 뭐 상고는 어떻고, 항소는 어떻고, 그죠? 그런 말이 나와요. 준항고는 어떻고. 사실 그걸 그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가르치시는 분들도 뒷부분에서 가르치시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앞에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교과서를 보셔야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먼저 볼게요. 하나씩요. 자, 법원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기본 개념. 다시 한번 기억하면 대설 볼게요, 여러분들. 법원이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 조직법상의 법원이 있어요, 그렇죠? 조직법상 법원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면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법원은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이에요. 이 재판기관으로서 법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수소법원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수소법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러분들. 단독제하고요. 합의제로 나눠집니다. 단독제라는 건 여러분들 1인의 법관이에요. 합의제라는 건 원래 2인 이상인데 현재는 3인으로 돼 있죠, 여러분들. 그럼 단독제하고 합의제 관련돼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사형, 무기 1년이요. 단기 1년 이상입니다. 예. 단기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어디서 한다, 여러분들? 합의제에서 해요. 다시 말하면 합의제는 여러분들 무거운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게 합의제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준은 뭐다?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독제와 합의대로 나눠진다. 자, 그럼 합의제는 여러분들 세 사람이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중에 한 사람은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합의제의 한 사람, 재판장. 이 재판장은 법정 경찰권도 행사하고 소송지휘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A와 C를 뭐라고 하냐면 합의 부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석 판사를 말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는데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증인이 다쳤대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세 명이 다 가긴 그러니까 재판장이요. C한테 야, 네가 가서 증인신문 좀 하고 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C가 예, 알겠어 해가지고 서울대병원 가서 증인신문을 하면 C를 뭐라고 한다? 수명법관이라고 해요. 수명법관이 말 그대로 명령을 받은 법관이에요. 근데 C가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서 증인신문 하면 되는데 딱 가기 전날 서울대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판사님, 이 사람이요 부산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해서 부산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퇴원해가지고 부산으로 갔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C한테 네가 가서 또 하라 하긴 미안한 거죠. 부산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판사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갑이라는 판사한테 재판장이 부탁을 합니다. 저기 부산에 저희가 증인으로 할 사람이 입원해 있다고 하니까 부산대 병원에 거기서 증인신문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갑 판사를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수탁 판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수명법관하고 수탁 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수명법관은 이 합의체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란 이야기고 수탁 판사는 다른 법원이죠. 다른 법원의 판사를 수탁 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개념을 구별하시고.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개념을 구별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임 판사입니다. 사실은 수임 판사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수임 판사라는 건 뭐냐면 뭐다? 수소 법원하고 독립해서 그렇죠?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 수임 판사라고 합니다. 독립해가지고 재판을 한다라고 믿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영장 발부 판사. 그렇죠? 영장 발부 판사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구속기간 연장 허가해주는 판사.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증거보전. 그리고 증인신문 청구. 이 사람들을 수임 판사라고 해요, 여러분들. 일단 수임 판사라는 개념을 일단은 알아놓으시고요.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먹게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법원의 개념을 일단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개념이 뭐냐면, 재판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재판. 재판의 분류예요, 여러분들. 분류. 재판의 분류인데, 재판의 분류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 기준이. 기능에 의한 분류, 내용에 의한 분류,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형식에 의한 분류가 나누면, 판결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결정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가 뭐냐면 판결하고 결정은 여러분들 수소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명령은 여러분들 수소법원이 아니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판하다가 피고인이 예를 들어서 막 그 재판을 방해한다 뭐 그런 건 아니면 이제 증인신문 하는데 증인하고 피고인 사이가 좀 안 좋은 관계다. 그러니까 증인이 피해자가 어쩌면 피고인 얼굴도 보기 싫어 했을 경우에 퇴정명령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퇴정명령 그런 거. 그래서 일단은 판결과 결정과 명령이 일단 다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는 종국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종국 전 재판이 있어요.
종국재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심급에서 끝나는 재판을 종국재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1심은 1심, 2심은 2심대로 그 심급에서 끝나는 재판을 뭐라고 한다? 종국재판이라고 해요. 근데 종국전 재판은 뭐냐면 그 한 심급을 끝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중간중간에 하는 재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보석에 대한 결정, 예를 들어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그리고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결정. 다 이게 뭐냐면 종국 재판하기 그 전에 그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중간적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중간 재판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국 재판하고 종국적 재판이 좀 구별이 된다는 정도 아시면 되는데, 자, 종국 재판의 형식, 원칙적 형식은 원칙입니다. 예외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칙 형식은 뭐다, 여러분들? 판결이에요. 반면에 종국적 재판의 원칙적 형식은 뭐다? 결정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아시고, 그 다음에 내용적 분류가 있는데, 내용적 분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체 재판이 있고 형식 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체 재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유무죄를 판단하는 겁니다. 유무죄. 유죄냐 무죄냐. 형식 재판은 유무죄와 관계없이 소송 조건에 관련된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판의 종류를 일단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전제로 일단 알고 형사소송법을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법원과 재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게. 상소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들. 자, 판결은 여러분이 1심에서 불복해서 2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항소라고 하죠. 항소. 2심에서 3심으로 불복해서 가는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상고라고 해요. 그렇죠? 좀 그 단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근데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하죠? 결정은 항고라고 해요. 그렇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재항고라고 해요. 일단 여기까지 구분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 항고를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 항고. 자, 항고는요,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여러분들. 일반 항고가 있고 특별 항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 항고라는 건 말 그대로 특별하기 때문에 한 항고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항고의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 명령, 규칙에 반해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특별 항고다. 특별 항고는 어디다 하는 거다, 여러분들? 대법원이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일반 항고는 다시 두 개로 나뉩니다. 즉시 항고가 있고 보통 항고가 있어요. 여러분, 즉시 항고, 보통 항고의 차이점, 중요한 차이점 세 가지가 있죠. 제가 예비순환 때 시험 문제 내드렸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즉시 항고의 특징이 세 가지 뭔가요? 제가 기술해보라고 한번 했던 거 기억나요? 첫째가 뭐죠, 여러분들? 즉시 항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보통의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 일단은. 세 번째, 즉시 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가 된다, 정지가 안 된다? 일단 집행이 정지가 돼요. 왜냐면 즉시. 그러면 그 즉시 항고라는 얘기는 급박하다는 얘기예요. 급박하니까 일단은 정지를 시켜야 이거예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기 기간이 7일이다. 집행 정지가 보통 원칙적이다. 근데 집행 정지가 즉시 항고의 본질적 효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판례 중에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즉시 항고고, 관련돼서는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집행정지가 불가하다. 나중에 배울 건데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일단은 항고의 종류를 일단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온 이유는 뭐냐면 20페이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20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가운데 판례를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이걸 다 알아야 20페이지에 있는 가운데 판례가 설명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일단 법원의 종류는 아셨어요, 여러분들. 자, 수소법원하고 수명법관하고 수탁판사, 수임판사 구별을 일단 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의 종류 있다는 거, 특히 형식적인 분류를 가장 중시하셔라. 판결과 결정은 수소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명령에 대해서는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하는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19페이지. 자, 재판장에 관한 개념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명법관에 대한 개념 부분, 특히 그 수명법관의 개념 부분은 합의체 법원으로부터요. 결국엔 합의체 법원이 구성원이라는 점 조심하시고, 수탁판사는 뭡니까? 그렇죠? 맨 끝에 다른 법, 한 줄의 맨 끝에죠. 다른 법원의 판사입니다. 그래서 수탁판사, 수소법원이 구성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확인하시고, 20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20페이지면 이제 수임판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표시하십시오. 동그라미 1번. 수소법원과는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념 쓰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판사, 증거 보정을 행하는 판사, 그리고 수사상 참고에 대한 증심을 행하는 판사,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수임판사의 재판에 대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래요.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지워도 되죠, 여러분들? 지우겠습니다, 이쪽에. 네. 검사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요, 판사죠.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때 검사의 불복 방안은 뭐냐 이거예요. 자, 판사가 영장 청구 기각 어떤 걸 한 거죠, 여러분? 청구 기각 결정을 한 거죠. 자, 기각 결정을 했네요. 근데 여러분들, 자, 결정에 대해서, 그렇죠?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뭐랬죠, 여러분들? 항고예요. 그렇죠? 결정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건 항고래요, 여러분들. 항고. 그러면 첫 번째가 항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항고. 근데 조심하실 때면 여러분들, 자, 결정은 아까 형식적 분류에 따를 때 결정은 누가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수소법원이 한다고 했죠. 수소법원이. 그렇죠? 결정하고 판결을 누가 한다? 수소법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여기서 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사는 수소법원인가가 문제가 되죠. 수소법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죠? 수임 판사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수임 판사는 아까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다, 같지 않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다툴 수 없구나라는 게 첫 번째 논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요? 결정에 대해서 그러면 다툴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여러분, 준항고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준항고. 그럼 법전 다 가져오셨죠, 여러분들? 준항고 416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16조.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준항고 쪽이 699페이지입니다. 699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일단은 2004년판은 24년판 699페이지 정도 있고요. 죄송한데 혹시 2025년판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2025년판 혹시? 갖고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예, 2024년판이죠. 699페이지 보면 준항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준항고 조문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체가 누군가요, 여러분들? 재판장 또는 수명 법관이에요.
그러니까 준항고의 주체는 수명 법관 그리고 뭐다? 재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임 판사가 주체로 안 들어가 있어요. 조문에 분명히 수명 법관이거나 아니면 재판장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러면 이거는 또 수임 판사하고 다르잖아. 준항고로도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논거에 따라 가지고 결론을 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20페이지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판례.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보시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 규정에 의하여 항고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고, 자, 그러면 402조 다시 한번 볼게요. 402조 법조문. 예, 법조문. 예, 402조 찾아보시면 402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40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그러니까 여기서 법원의 결정이라는 게 수소 법원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그 법원의 결정을 해석을 할 때 이 법원이란 말을 다시 말하면 뭐 수소 법원, 수명 법관, 수탁판 이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소 법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02조 규정에 의하여 항고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고, 두 번째 논거가 뭐예요? 416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준항고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논거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실무적으로. 불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청구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주중에 영장 청구했는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 판사의 성향을 봐가지고 주말에 당직 판사가 있을 때 그냥 안 받고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보면 그 교수님이 맨 마지막에 적어놓으신 거 있죠. 영장 항고 제도의 도입을 검찰 측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도 한 문장 정도 더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의 관할로 일단 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법원의 관할은 일단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10분 쉬었다가 10시부터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